학생들 하셨습니까? 여름이 발악을 하는 것 같죠? 더워서 한낮에는 밖에서 뭐를 하려고 해도 엄두를 못 낼 정도로 뜨겁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한낮에는 힘든 일을 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다음 주 중반 비가 한 번 더 온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비가 그치면 좀 시원해질까 싶습니다. 이렇게 더우면 수해 입으신 분들도 수해 복구하는데 참 힘든데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왜 오토바이 타기가 힘든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 시간 이야기도 이번 이야기도 쭉 제 채널에서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좋은 말로는 종합편이고 다른 말로는 부분 재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특성상 일정 시간이 지나간 영상은 다시 보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영상은 만들고는 있으나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시는 분이라면 한 얘기 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포인트는 국가 시스템적인 문제와 라이더 문화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아마도 선진국 면허 시스템으로는 우리나라 1륜차 면허 시스템이 가장 허술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면허 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가 있기는 했어도 실제 법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문제는 1륜차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124cc까지는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행이 가능하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라면 원동기 면허를 봐야 되죠. 그리고 125cc 이상 2종 소형 면허는 따로 보고 있죠. 당연히 필기시험은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면제가 되고 면허가 없는 경우는 교통공단에서 제시하는 교통법규 300문항 문제은행에서 사지선다로 50문제 중 60점 합격선 필기시험을 보고 1륜차 기능실기를 따로 보고 있습니다. 실기는 원동기는 스쿠터나 슈퍼커브류가 많고요. 2종 소형은 250cc를 많이 사용하는데 미라주 250을 많이 사용하는데 시험장마다 기종이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CB400으로 봤습니다. 시험 응시 최소 연령은 원동기는 16세, 2종 소형은 18세입니다. 면허를 취득 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은 1륜차를 위한 1륜차를 이해하고 운영에 관한 교육이 아니고 그냥 자동차 면허 취득자와 비슷한 교통법규 예시 같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면허 시스템이나 면허 체계가 그냥 자동차에 종속된 종목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륜차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나 시스템이 사실상 없는 것 같죠. 그냥 면허 취득에 중점을 둔 교육이고 사후관리나 1륜차의 특성을 감안한 교육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내 1륜차 이용자가 몇백만이지만은 문제는 이 이용자의 그룹화나 이권을 대변하는 단체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국내 1륜차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는 정비사들의 전국적이나 지역적 단체, 배달 라이더 단체, 그리고 일반 취미 라이더의 카페, 단체가 난립해 있기는 합니다. 예전에는 전국 규모의 단체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세력은 세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그런 단체를 이끄는 주력 주체 세력이 1륜차 수입업체가 운영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마케팅 대상이 되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한 이권단체만 존재하기 때문에 취미 라이더를 위한 이권을 대변하는 진정한 단체는 지금으로서는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외국의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타는 오토바이는 여러가지 배기량이 있죠. 50cc, 100cc, 125, 250, 400, 500, 650, 700, 800, 900, 1000 이렇게 여러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있는 분이 있으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엔진은 250cc가 가장 좋은 효율을 낸다고 합니다. 이것과 약간의 연관이 있기도 한데 사실은 일본의 면허 체계와 관련이 깊습니다. 일본 면허 체계를 위해서 배기량을 제한해서 만드는 것은 일본이 오토바이를 제일 많이 생산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기량에 영향이 많은 일본 면허 체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원부, 일본에서는 겐츠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16세 이상이 되면은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죠. 오토바이에 2명이 탑승하는 것은 불가하고요. 고속도로 진입도 불가합니다. 제한 속도도 30km에 우회전이 불가합니다. 이 우회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따지면 좌회전이죠. 좌회전이 안 되는 오토바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보통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한국에서처럼 자동으로 취득이 된다고 합니다.
이 면허 때문에 일본 시골이나 도심에 할아버지나 여자들이 50cc 스쿠터나 50cc 슈퍼커브가 많이 돌아다니는 이유입니다. 면허 없이 그냥 아무나 운전이 가능한 것은 50cc 이하뿐이라서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직 일본에서는 50cc 스쿠터 슈퍼커브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취득 가능한 면허는 보통 자동 이륜 소형 한정이라는 면허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이륜차 면허라고 보면 되겠죠. 뭐 쉽게 소형 이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5cc 이하 오토바이가 운영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2인승 탑승이 가능하고 고속도로는 진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시험은 필기 실기 모두 보는데 필기는 50분 내에 OX 문제 100문제를 90점 이상 맞춰야 합격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빡세죠. 실기 실험은 125cc로 본다고 하는데 실기가 좀 빡시다고 그러죠. 기능과 코스가 혼합된 복합 시험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보통 자동 이륜입니다. 400cc 이하의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하고요. 여기부터는 2인 탑승에 고속도로 주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초보자의 경우는 취득 1년 이하는 2인 탑승에서 고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실기시험은 125 코스보다 더 어렵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시험에 사용한 오토바이는 당연히 400cc를 운영을 하겠죠. 그리고 이 시험이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최저 배기량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400cc가 상당히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혼다 CB400이 그렇죠. 네 번째, 대형 자동 이륜입니다. 일본 오토바이 면허의 최고봉이죠. 여기서부터는 제한 나이가 18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코스는 당연히 750cc로 실기를 보고요. NC750이 많이 사용된다고 그러고 일본서 취득하는 영상을 올리신 유튜버가 있었는데 코스 외우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코스도 복잡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면허 시험은 시험이 아닐 정도로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음은 오토바이를 많이 제조하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첫 번째는 이스쿠터, 전동 킥보드나 전기 스쿠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면허죠. 우리나라도 전동 킥보드나 전기 스쿠터, 전기 자전거가 많이 도입된 상황으로 우리도 도입이 좀 시급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증과 헬멧은 필요 없고요. 14세 이상 운전 가능하며 최대 시속은 20km 이하입니다. 다만 운전 허가를 받은 이 스쿠터만 합법이고 자가용 스쿠터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2인 탑승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고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허용되며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벌금 500유로, 우리나라 돈은 한 70만 원 정도 되고요. 1개월 운전 금지, 벌점 2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와, 전기 킥보드 이런 거 운전하는데 빡세게 벌금을 매기는 거죠. 두 번째는 모터라드 클래스 AM입니다. 50cc 이하고요. 4kW, 그러니까 한 5.4마력 정도의 내연이나 전동 2, 3,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고요. 한국에서 1종이나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클래스 AM으로 교환이 되고 15세 이상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속도는 45km로 제한을 하고 일반도로 주행이 허용이 되지만은 규칙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헬멧 착용은 필수고요. 아우토바이나 고속도로 진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터라드 B193 그리고 클래스 A1입니다. 125cc 배기량까지 운전을 할 수 있고요. 11kW, 한 15마력 정도 되죠. 경량 오토바이 운전면허입니다. 이거는 이론 4시간, 실습 5시간 이륜차 운전경만 받으면은 B196이 추가된 면허를 발급이 되는데 단 25세 이상 5년간 카테고리 B 면허 소지자,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아우토반 및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한 시속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B196으로 자동차 면허에서 오토바이 면허로 이렇게 전환된 경우에는 A1, A2, A등급,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고급 기종으로 이륜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B196 면허는 시험이 면제되는 대신에 90분, 9회분의 이론 및 실기 시험을 운전면허 학원에서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용은 700유로, 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냥 A1으로 그냥 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400cc 이상, 35km, 47마력 이상의 중대형 오토바이를 운전을 위해서는 A1은 16세 이상, A2는 18세, 그리고 A는 20세 이상, 3류는 21세 이상으로 이어지는 교육을 수요하고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교육 비용은 2,000유로에서 3,000유로 가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은 300에서 한 5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그러죠. 이 과정이 아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 진입이 어렵고 한번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간도 한 5, 6개월, 돈도 500만 원 가까이 드니까 유럽에서는 오토바이가 굉장히 고급 취미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미국의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려면은 거주하는 주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주 자동차 등록국에서 하는 필기시험을 보고 퍼밋을 임시면허를 발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정해진 기간에 실기시험을 통과해야지 정식 오토바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해주거나 일부 과정을 간소화해주는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면허 취득 절차는 주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반드시 거주하는 자동차 등록국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되고요. 시험에는 운전지식, 오토바이 지식,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 기술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자동차 면허도 취득한 적이 없고 오토바이 면허만 신청하는 신청자는 관할 도로 주행시험을 치러야 한다고도 합니다. 면허는 총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스쿠터, 전기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30마일 이하 오토바이, 149cc 이하 오토바이, 150cc 이상 오토바이로 세 분류되고 나이별로는 17세 이하 그리고 18세에서 21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면허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상 알아봤습니다만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이륜차 면허 체계를 바꾸면은 아마 이륜차 업계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중 소형 합격률이 26%라고 엄청 불만인데 얘네들은 합격률이 얼마나 될까요? 일본, 독일, 미국보다 더 어려운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라이더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일본이나 독일만큼은 아니더라도 미국 시스템 정도로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오토바이 생산이 별로 없고 전부 수입인데 굳이 면허를 쉽게 해서 인구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나도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러면 오토바이 사고율이나 오토바이에 대한 민원이 획기적으로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면허 따기 힘든 것만큼 진입이 어려우니까 정제된 인구만 오토바이를 타겠죠. 그리고 전기 스쿠터, 전기 자전거, 킥보드도 면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500cc 이상 오토바이 면허도 대형으로 따로 분리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언덕기 자격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교육을 이수해서 이륜차를 몰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면허를 따로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 나가서 이중 소용이 없으면은 이륜차 국제 면허증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무면허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원동기 면허를 외국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급 국제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보니 외국 나가서 오토바이 빌려 타면은 무면허로 운전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특히 동남아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면허 체계는 손을 봐야 된다는 입장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오토바이 타면서 가장 불만인 것이 도로 시스템 중에 하나인 저용도로 통행 문제죠. 저도 전국 일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저용도로가 옆에 있는데 뱅글뱅글 돌아서 다니는 도로들이 많습니다. 짜증나죠. 저용도로 문제뿐만 아니고 터널, 지하도, 일부 도로는 법 아래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경찰청의 규칙, 규정, 지침 등으로 인해서 통행이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유튜버 앵그리 라이더님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자비와 후원금으로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일부 저용도로와 안면도, 대천, 지하도 등 계속 승급을 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점이죠. 헌법소원도 계속 기각당하고 있기도 하고 일부 도로에서는 승소 후 바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있고 일부는 아직도 이륜차의 진입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유는 엄청 복잡합니다. 지자체나 지방경찰청의 규정이나 규칙 지침을 개정하지 않으면 통행을 할 수 없기도 하거니와 문제는 이륜차의 통행을 공무원이나 경찰도 좋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죠. 그래서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지침이나 규칙 규정을 잘 개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오토바이 이용자의 권익을 위한 단체나 유권자로서 대접을 못 받기 때문이라는 게 간접적인 원인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일반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토바이라면은 공공의 적으로 보는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배달 라이더에게만 전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일반 라이더도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부터 쭉 오토바이만 타면은 개차반 짓거리가 하고 다니던 비싼 오토바이 탄다고 뻑인 인간들 포함하여 명절이나 광복절, 3.1절 같은 국경일만 되면은 거리로 기어나와서 지랑 발광하는 인간들도 책임도 있고요. 신호, 인도를 무시하는 배달 라이더 책임도 있습니다.
서로 네 책임이다라고 공방하는 것은 서로 그냥 똥 묻었다고 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오래된 선배 라이더들이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어떤 노력을 했냐? 솔직히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 고급 오토바이 타던 인간들 고급 오토바이에 사이렌 달고 길 막고 떼빙했습니다. 요즘에야 그런 짓 하면은 유튜브에 찍히고 신고 당하고 뭐 그러니까 못하는 것 뿐이지 지금까지도 그런 양아치 짓 하는 인간들도 있고 그때를 그리워하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배달 라이더 욕하는 거, 욕할 거 못 되죠. 하여간 지금부터는 취미 라이더라도 신호 잘 지키고 법규 준수하며 안전 라이딩 합시다. 세 번째, 정비 수리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제가 열심히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똑같은 엔진오일 갖고 125cc는 6,000원, 미들급은 2만원, 리터급은 5만원 이상 받는 이런 문화 얘기를 많이 했었죠. 무자격자의 정비 문제, 무자격자의 정비센터 개설 문제, 자격 검증의 국가 주도화를 얘기했지만은 개선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산업적으로 규모 경제가 안 돼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정부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정비 자격 검정, 즉 이륜 자동차 정비 기능사는 사단법인에서 관장하다가 2026년부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과 연계해서 정비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법이 없어서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륜 자동차 정비 기능사가 없으면은 이제는 검사 업무는 할 수 없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만은 정비센터는 아직도 무조공산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문제이죠. 핸들 앞에다 전면 번호판 붙이라고 지랄하지 말고 면허책이나 정비 업무 관련 법이나 좀 정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생산업체가 영세하고 라이더의 세력 규합이 안 되니 결국 캐스팅보트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구심점으로 라이더들이 뭉치고 세력을 키우면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은 반드시 정치인의 관심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등산, 조기축구의 경우인데 규모가 있으니 선거 때만 되면은 정치인들이 반드시 인사하러 오죠. 그러는 과정에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입법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산도 입구마다 컴프레셔 설치도 돼 있고 조기축구의 경우는 축구장도 만들어주고 그러는 것이죠. 아무리 오토바이 타고 시위한다고 고속도로 가서 들어가서 주행하고 조용도로 들어가서 주행한다고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냥 딱지나 끊고 벌점만 받으면 괜찮은데 일반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욕을 오지게 먹죠. 투쟁이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권리인데 왜 주장을 못하냐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비견한 예로 대마초를 합법화한 나라가 많고 의학적으로 효용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합법화해달라고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면 먹힐까요? 그게 안 먹히는 이유는 대마초는 범죄자의 이미지가 굳어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토바이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오토바이는 위험한 물건, 타면 안 되는 것, 사고 많이 내는 것, 사고 나면 죽는 것이란 아주 양아치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범죄자, 불황자, 깡패 이미지까지 있어서 이를 극복하고 유익한 물건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수십 년이 걸렸고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애초우지 호구죠. 우리나라 사람처럼 뭐하다 뷔페 먹고 상품권 추천하면 그런 문화를 만드는 곳이 애초우지가 아닙니다. 왕따들 학교 보내기 가이드, 전쟁에서 부상당하거나 전사자 호송 가이드, 각종 퍼레이드로 축제처럼 인식하게 하는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반 국민의 마음속에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좀 보고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적이고 일반인들의 눈에 벗어난 홍보나 행동은 영원히 대접받기 힘들죠. 비견한 예로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그랬습니다. 아직도 노조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 폭력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도한 공권력에 대항하거나 회사의 무관심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염병을 던지고 가스통에 불 붙여 굴리고 하던 그들의 행동이 뉴스나 방송을 타고 보여지면서 언론이나 정부에서 이걸 이용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인들은 그들의 주장이나 과정보다는 불난 것만 기억하며 머릿속에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운동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노동운동에 대한 각인을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노동운동하면은 불 지르고 데모하는 것만 기억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이 노동운동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정치는 귀족노조라고 고임금 노조를 물어뜯기도 하고 있죠. 실제 내면은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경우가 이런 경우 같습니다. 오토바이 문화에 이 문제를 적용하면은 일반인들은 배달 오토바이나 취미용 비싼
오토바이를 구분해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 같은 오토바이 타는 인간들일 뿐이죠. 일반 오토바이라고 해서 보이는 것은 맨날 뿌다닥거리고 듣기 싫은 배기음 소리나 내고 차선 위반하고 신호 위반도 하고 인도든 도로든 구분 없이 달리고 차 사이로 이리저리 빠져다니면서 과속하는 모습, 이게 오토바이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끼리만 취미용 할리, BMW, 일제 오토바이, 중국산 오토바이, 배달용 라이더 오토바이 나누지만은 일반인 눈에는 그냥 교통질서 안 지키는 불량 양아치 오토바이라고만 보이는 것이죠. 이런 인식을 저는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유의자적 즐기는 스포츠, 취미, 훌륭한 인성을 가진 좋은 일을 하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란 인식을 가지게 해야 하는데 맨 양아치 짓만 하면은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한 10년이면은 휘발유 넣는 오토바이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20년에서 30년 이내에 기름 넣는 오토바이는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유로 6만 되더라도 휘발유 오토바이로 환경 규제를 맞추기 힘듭니다. 그리고 유로 7은 전기 오토바이밖에 인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30년이면은 미국에서 오토바이 문화를 개선하는데 걸린 시간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충실하게 즐기고 싶습니다. 다만 사고로 다치거나 잘못되는 경우는 좀 개선해보고자 눈치 안 보고 저 혼자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간혹 잘못되거나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적한다고 불평해하는 인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저는 그들도 전형적인 불량 양아치 라이더와 한패라고 봅니다. 내가 불량 양아치 라이더를 비판한다고 나를 저격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안이나 반박 근거를 좀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배틀 해드리겠습니다. 반말 짓거리는 하지 마시고요. 누가 그러는데 대부분 인성 나쁘고 공감 능력 떨어지면은 지능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지능도 떨어지는 인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오토바이 타기 힘든 나라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희망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제가 보기에는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오토바이 산업 기반도 없죠. 오토바이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토바이 문화는 희망이라는 것이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토바이가 주는 즐거움은 어떤 것보다 많고 짜릿하죠.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얼마 남지 않은 오토바이를 즐길 수 있는 시간, 휩쓸리지 마시고 남에게 피해주지 마시고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시면 됩니다. 비가 조금 와야 더위가 가실 텐데 비는 몇 주 후에 올 것 같습니다. 작년처럼 10월 중순까지 더운 것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죠. 남은 여름 건강관리 잘하시고 즐겁게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